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세계 최고 멘토들의 인생 수업,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입니다. 지은이는 팀 페리스, 옮긴 사람은 박설영, 정지현, 펴낸 곳은 토네이도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사랑을 받은 타이탄의 도구들의 저자 팀 페리스가 2018년에 쓴 책입니다. 출간 즉시 뉴욕타임스와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이 책은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꿈,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 대한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는 책입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이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디테일한 습관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법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팀 페리스가 자신의 40번째 생일에 시작한 독창적인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하네요. 앞만 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그는 40이 되자 문득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인생에서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충격적인 깨달음을 구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팀 페리스 쇼와 다양한 인맥과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의 의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현자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들과의 깊은 대화와 토론, 인터뷰를 바탕으로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유발 하라리, 스티븐 핑거, 톰 피터스, 수전 케인, 레리 킹, 크리스 앤더슨, 하버드대 석학부터 글로벌 기업 CEO에 이르기까지 일과 삶에서 독창적인 성공을 거둔 133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한 지혜 52가지가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하라. 언젠가 라는 시간은 없다. 우리가 힘겨운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꾸만 미루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성공하려면 지금 성공해야 하고 행복하려면 지금 행복해야 한다.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지금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그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현자는 바로 당신이다. 지금 시작하라.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 골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충격점에 집중하라.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인생은 늘 발밑에서 발견된다. 100명이 넘는 현자들의 인생을 바꾼 책은 단연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그리고 그들이 그 책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대목은 다음과 같았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마라. 성공에 초점을 맞추면 맞출수록 그것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이나 행복은 의도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에 무관심함으로써 그것이 저절로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나는 당신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이 원하는 대로 확실하게 행동할 것을 권유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성공이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성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음장 밑에서 얻은 깨달음. 2017년 어느 날 나는 프론트 데스크에 뭔가를 부탁하고는 호텔방 침대에 쓰러질 듯 몸을 눕혔다. 마치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된 기분이었다.
휴대폰 배터리는 몇 시간 전에 이미 바닥났다. 허리 통증이 점점 뚜렷하게 엄습해왔다. 20분쯤 지난 후 노크 소리가 났다. 겨우 몸을 일으켜 문을 열고 나가자 호텔 직원이 약간 뒤로 물러나며 가볍게 목례했다. 그의 양손에는 얼음이 가득 든 세탁 주머니 4개가 들려 있었다. 총 20kg의 얼음이 내 손으로 건네졌다. 호텔 직원은 왜 이렇게나 많은 얼음을 내가 원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운 표정이었다. 낑낑대며 나는 주머니들을 욕조로 옮겼다. 팔꿈치 보호대를 풀고 양말을 벗은 다음 물집 투성이 발부터 시작해 몸 전체를 천천히 얼음물에 담갔다. 숨이 확 막혔다. 그와 동시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면서 오래된 말이 떠올랐다. 고통을 사랑하라. 고등학교 졸업반 때 짐 러허 박사의 스포츠를 위한 강인한 정신훈련에서 이 문장을 만났다. 그 후 모든 경쟁 스포츠에서 나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그 시절 내내 레슬링 훈련을 하기 전에 노트를 꺼낸 맨 위에 또박또박 힘주어 적어 넣었다. 고통을 사랑하라. 나는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차가운 얼음물 밑에서 다시 이 말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지인의 소개로 세계 최고의 심리 코치에게서 테니스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막 얻은 참이었다. 바로 짐 러허 박사였다. 곧 은퇴할 예정이었던 그는 짐 쿠리어, 모니카 셀레스 등 많은 테니스 스타들과 일했다. 그가 코치를 해준다고 놓쳐서는 안 될 절호의 기회였다. 그리고 그 멋진 기회를 받아들인 덕분에 그렇게 차디찬 얼음 목욕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5일의 일정 중 첫날이 끝났을 뿐이었다. 매일 6시간씩 훈련을 받기로 했는데 첫날부터 쓰러질 것 같았다. 고질적인 오른쪽 팔꿈치 건증이 제 발에 컵을 드는 것조차 괴로웠다. 양치질이나 악수도 마찬가지였다. 허리는 물론 안 아픈 데가 없었다. 바로 그때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40살이 되니 진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걸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래, 이 나이에 무슨 테니스야.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격렬한 운동이지 않은가. 선수할 것도 아니고 지금 포기한다고 해서 뭐라 할 사람도 없을 거고. 하지만 나는 고개를 단호히 저었다.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목 뒷부분을 탁 쳤다. 할 수 있어, 팀 페리스. 그만두다니 말도 안 돼.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 테니스 배우는 거 늘 고대하고 있던 일 아니었어? 플로리다까지 날아와서 짐 러허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고작 하루 만에 포기하겠다고?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자. 왼손으로 치면 되지 않을까? 라켓으로 치는 대신 발 움직임에 집중하면? 최악의 경우 실전 훈련은 취소하고 멘탈 훈련에만 참여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눈을 감고 길게 심호흡을 했다. 손을 뻗어 책을 집어들었다. 얼음물 밑에 있을 때마다 마음을 느긋하게 갖기 위해 나는 뭐든 읽을 거리를 찾는 습관이 있었다. 그날의 선택은 W. 티모시 콜웨이가 쓴 테니스의 이너 게임이었다. 벌벌 떨리는 손으로 몇 페이지를 급히 넘기자 냉기를 잊게 할 만한 구절이 드디어 나타났다. 이너 게임을 하는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 있는 집중이다. 여유 있는 집중을 통해 그는 자신감의 진정한 토대를 발견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게임이든 간에 승리의 비결이 너무 애쓰지 않는 것임을 깨닫는다. 너무 애쓰지 않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비로소 나는 얼음물에서 나와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보라. 이튿날 아침 나는 훈련 센터로 가 짐 러허 박사와 함께 성격 좋고 실력 좋은 테니스 코치 로렌조 벨틀레임을 만났다.
짐은 활짝 웃으며 거대한 신발을 신고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오한 조언을 해주었다. 오늘은 모든 걸 좀 더 부드럽게 할 겁니다. 라켓도 부드럽게 잡고 공도 부드럽게 치고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가 완전히 테니스를 포기할지 아니면 정말 어깨와 엉덩이로 공을 치게 될지 이제 곧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는 로렌조와 함께 코트로 나갔다. 2시간의 연습 동안 로렌조는 네트 한가운데에 막대 빗자루를 세워놓고 그 위에 수건을 올렸다. 내가 할 일은 수건을 명중시키는 것이었다. 끝도 없이 네트를 향해 공을 날려보냈다. 정확도는 제로였고 팔만 사정없이 아팠다. 잠깐 멈춰요, 팀. 로렌조가 네트를 빙 돌아와서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탈리아에서 9살 어린 선수였을 때 코치가 법칙을 하나 정해줬어요. 실수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같은 실수를 2번은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팀, 당신에게도 이 말을 해주고 싶네요. 라켓으로 공을 칠 때 공이 빗자루를 넘어가도 아니 울타리를 넘겨도 전혀 상관없어요. 다만 계속 네트에 걸려서 안쪽으로 떨어지게는 하지 마요. 재미도 없고 자신도 없어 보이니까요. 로렌조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다시 씩씩하게 외쳤다. 수건은 있고 눈앞에 있는 것을 봐요. 충격점에 집중하라고요. 순간 나는 정신이 확 들었다. 충격점은 공이 라켓과 접촉하는 지점이다. 자신의 의도가 바깥 세상과 충돌하는 찰나의 순간이다. 정지 화면으로 보면 최고의 선수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눈이 공을 향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로렌조가 첫 번째 공을 던졌고 마법처럼 적중했다. 목표 지점, 즉 공이 날아가 맞는 지점에만 온통 신경 쓰다가 프레임을 바꿔 눈앞의 충격점에 집중하고 나니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 10, 15, 20개의 공이 거의 모두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날아갔다. 공을 어디로 보내고 싶은지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로렌조가 풍차처럼 팔을 빙글빙글 돌리며 계속 공을 던졌다. 그는 활짝 웃으며 사이드 라인을 향해 소리쳤다. 그곳에는 짐이 있었다. 박사님, 팀 좀 보세요. 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대단하군요. 계속해서 공은 물 흐르듯 날아갔다. 충격점에 집중할수록 게임은 저절로 알아서 진행됐다. 갑자기 팔꿈치 통증도 줄어드는가 싶더니 5일에 걸친 훈련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다. 정말 굉장했다. 너무 애쓰지 마라. 성공을 위해 천재 수준의 두뇌를 갖추고 소수정의 비밀 결사단에 들어가고 움직이는 목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방해만 될 뿐이다. 100명이 넘는 인생 현자들이 제시한 성공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라. 좋은 날을 하나씩 쌓아 좋은 인생을 만들어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 충분하다. 이게 전부다. 목표물을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정조준하는데 너무 힘을 들이지 마라. 더 많이 인정받고 싶으면 진상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슈퍼스타가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이든 승리의 비결은 너무 애쓰지 않는 데 있다. 너무 애쓴다고 생각되는 것 자체가 우선순위와 방식, 초점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만약 그렇다면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고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의구심이 들 때마다 뻔히 보이는 곳에 답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느껴라. 이 모든 것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무엇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쇄신하며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새로운 길을 갈고 닦을 수 있을 것이다. 괴상해 보여도 자신을 받아들여라. 세상에 정답은 없다.
더 나은 질문만 있을 뿐. 이 책에 등장하는 인생 현자들은 오직 한 가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면 이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모두 느긋하게 마음 먹기를. 이 시간을 고용하라. 우리에게서 더 창의적인 결과를 끌어내는 탁월한 코치가 있다. 바로 시간이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4년이 넘게 이름을 올린 책이 있다. 콰이어트다. 40개 언어로 번역된 이 책을 쓴 수잔 케이는 콰이어트 레볼루션의 공동 설립자이자 작가로 명성을 쌓았다. 패스트 컴퍼니는 그녀를 비즈니스 분야에서 가장 창의적인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녀의 테드 강연은 17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빌 게이츠가 가장 좋아하는 강연으로 꼽기도 했다. 수전 케이는 잘나가는 대기업 사내 변호사였다.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연방법원을 거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며 그녀는 인생의 거의 모든 시간을 일에 쏟는 지독한 워커홀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전은 떼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파트너 승진 심사에서 고배를 마시고 만다. 승진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는 상사 앞에서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앞으로 절대 임원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승진이 한동안 지연된다는 뜻인지는 잘 몰랐다. 다만 그녀는 약 1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눈물을 쏟으며 드디어 휴직 신청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수전은 그날 오후 멍한 상태로 회사를 나왔다.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를 타고 뉴욕 센트럴파크를 돌고 돌았다. 여행이라도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동시에 한동안 꼼짝 않고 벽만 바라보고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게 영화처럼 일어나는 바람에 무슨 생각이 떠올라도 믿기가 힘들었다. 문득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이 변호사 일을 해왔다는 걸 새삼 깨달았다. 그러자 아주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생각 또한 그녀를 찾아왔다. 수자는 자전거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부터 곧장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튿날에는 뉴욕 대학교에 논픽션 글쓰기 강좌에 등록했다. 일주일 후 첫 수업에 참석한 그녀는 자신이 길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수전은 회상했다. 오래전부터 작가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도 아니고 승진에서 탈락하는 바람에 다른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날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뉴욕 거리를 쏘다녔기 때문에 작가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뉴욕은 사람의 창의성과 영감의 불을 지펴주는 도시이니까. 뉴욕은 원하는 것을 발견하려면 일단 바깥으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내게 알려주었다. 그날 내가 승진에 성공했다면 나는 지금도 하루 16시간씩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물론 나는 그런 삶을 높은 사람이 된 대가로 기꺼이 감수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 그렇다. 원하는 삶이 아니라 감수하는 삶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감수나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의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의 바깥에 대해 숙고할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에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탁월한 결과를 얻는 지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한다.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주어진 환경이 좀 더 나았더라면. 모든 게 충분하고 넉넉하다면 우리는 더 나은 결과를 분명 얻을 수 있다. 수저는 이처럼 아쉬워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질문을 던진다. 그렇다면 왜 더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들이지 않는가? 그녀는 첫 책 콰이어트를 쓰는데 7년이 걸렸다. 처음에는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데 7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요구될지는 그녀도 몰랐다.
더군다나 수전도 우리처럼 생계의 압박에서 자유로운 형편이 아니었다. 먹고 사느라 바쁜 와중에 콰이어트의 초고를 출판사에 보내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원고를 출판사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가물가물해질 무렵 투고 담당 편집자에게서 답신이 왔다. 썩 매력적이지는 않네요. 하지만 그 편집자의 메일 한 통이 자신의 생각 모드를 바꿔놓는 계기가 됐다고 수전은 말한다. 메일의 마지막 한 줄이 나를 흔들었다. 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써보기 바랍니다. 시간을 들여 제대로 써라. 수전은 편집자에게 답신을 보냈다. 정말 제대로 써서 보내드릴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편집자는 흔쾌히 그러겠노라고 말했다. 수전은 편집자가 시간을 줬다는 사실에 흥분했다. 출간 경험이 없는 햇병아리 예비 작가에게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는 편집자가 생겼으니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다. 그로부터 5년 후 전 세계 수백만 부가 팔린 콰이어트가 마침내 베일을 벗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글을 잘 쓰는 데는 재능과 작문 기술이 요구된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충분히 시간을 들일 수 있다면 누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생각과 철학을 문장들 속에 풀어 넣을 수 있다. 시간이야말로 가장 창조적인 편집자다. 수전의 이 말은 매우 역설적인 지혜를 생산한다. 탁월한 결과를 얻으려면 결과에 상관없이 시간에 투자해야 한다. 인생은 수입과 지출로 나뉜다. 나 또한 글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작가들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는지 늘 궁금해한다. 이 질문을 던지자 수전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슬픈 느낌의 단조 음악이요. 기분이 고양되면서 초월적인 느낌이 들지만 아주 슬프지는 않은 음악. 그런 음악은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달한다고 그녀는 설명한다. 레너드 코언의 페이머스 블루 레인코트를 강력 추천한다. 이 곡은 제가 학창시절 엄청 좋아했던 곡이네요. 글쓰기에 분명 도움을 얻을 것이다. 또 다른 그의 노래 할렐루야도 훌륭하다. 사실 그의 노래는 아무거나 들어도 좋다. 이단 라헬의 히나크 야파도 틀어놓으면 영감이 떠오른다. 사랑하는 사람을 갈망하는 아름다운 그리움에 관한 노래다. 마드르 데우스나 세자리아 에보라의 음악을 들어보라. 뭔가 당신의 마음을 두드릴 것이다. 수전은 완벽함을 위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가장 창의적인 작품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와 정반대다. 가능한 한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의 규칙과 습관을 정비하고 그것이 창조적인 작업을 뒷받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다. 앞에서 소개한 삶과 사랑의 소중함을 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영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녀의 조언 또한 이 연장선상에 있다. 창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전은 인생을 크게 수입과 지출의 시기로 나눈다. 내겐 월스트리트에서 하루 24시간 일에 매달려 있던 때가 수입의 시기다. 전업작가가 된 지금도 종종 나는 열심히 일하고도 승진해서 탈락했던 그 시기가 시간 낭비는 아니었는지 자문한다. 답은 언제나 아니다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삶, 지출의 시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기댈 수 있는 재정적 쿠션을 만드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안해진다. 나는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벌면서 수많은 흥미로운 인간상들을 만났고 이는 현재 내 글쓰기에 좋은 재료가 되어주고 있다. 치열한 협상과 음모, 협잡이 난무했던 월스트리트야말로 인간 심리를 탐구하는데 가장 적격인 곳이었다. 젊은 독자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조언은 이것 하나다. 수입이 있어야 창조적인 삶을 꿈꾸고 시도할 수 있다는 것.
물론 나처럼 글 쓰는 삶을 살기 위해 무조건 10년은 돈 버는데 쏟으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좋아하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삶의 대부분은 포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려주고자 한다. 지출을 하려면 수입이 있어야 한다. 돈은 아끼면 되고 없어도 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독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 맞추기에 예를 먹고 있을 것이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 여기에 수전의 조언은 유용하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해 돈을 벌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배운다는 태도를 갖는다면 한결 수입의 시기를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위험한 것은 수입도 아니고 지출도 아닌 모호한 삶을 계속 사는 것이다. 인생을 명료하게 나누고 그에 따른 계획들을 세워보라. 일정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전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간에게 맡겨라.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창의적인 결과를 선물하는 지혜로운 코치가 아니던가. 제목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라. 진정한 변화란 변화하지 않은 것들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댈 때 삶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 나발 라비칸트는 엔젤리스트의 CEO다. 그러니까 그는 유망한 스타트업을 골라내 투자하는 일을 한다. 트위터, 우버, 야머 등을 비롯해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인 많은 비상장 스타트업을 발굴해 큰 성공을 거뒀다. 전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투자자 중 한 명인 그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메멘토 모리,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는 심한 압박을 느끼거나 집중력이 흩어질 때 메멘토 모리를 떠올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를 오랫동안 고민하는 이유는 명확한 답을 몰라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최선의 처방은 명확한 답을 기억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만큼 인생에서 명확한 답은 없다. 죽음을 의식적으로 떠올리면 삶은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전진한다. 나발은 말한다. 너무 많은 생각에 갇혀 꼼짝 못할 때 유일한 탈출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떠올리는 것이다. 내겐 그런 진리가 두 개 있다. 하나는 앞에서 소개한 나는 반드시 죽는다다. 다른 하나는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지 못했다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나를 누르고 있던 생각의 무게가 가벼워진다. 나아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룬 사람의 삶은 얼마나 싱거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아직 다 얻지 못했기에 나는 삶의 이유를 가질 수 있다. 삶은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나간다. 젊은 시절 가난했기에 나는 나이가 든 후 돈을 벌 수 있었다. 상사들과 나이 많은 사람들의 신뢰를 잃은 덕에 나는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다. 병에 걸린 경험이 있기에 건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다. 이것이 인생의 유일한 법칙이다. 사는 게 고통스러운가? 둘 중 하나다. 모든 것을 이미 이루었거나 모든 것을 끊임없이 회의하고 있거나 곱씹을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통찰이 아닐 수 없다. 나발은 욕망의 정체에 대해 꿰뚫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고무시킨다. 하지만 욕망에 집착하다 보면 곧 그 안에서 익사하고 만다. 욕망에 사로잡힌 삶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 명확한 답을 얻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없는 답을 만들어내는 지경에 이른다. 하지만 그런 답이 우리를 진리로 이끌리는 만무하다. 사람들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기분 전환을 위해 산을 오르고 바다에 간다. 푸른 산과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삶의 위안과 평화를 얻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에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진리 앞에 선 모두가 겸손해진다. 바로 그 겸손이 우리가 얻어야 할 궁극적 지혜일 것이다. 인생의 정답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겸손한 태도를 얻고자 하는 행동만이 우리를 진리 가까이로 이끈다. 행복이 뭔지 아는가? 숙제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그 책이 좋아서 하는 독서와 같은 것이다. 끌어안고 있는 욕망을 버려야 참된 욕망을 얻는다. 죽음을 생각해야 삶을 얻는다. 이 같은 역설을 인생 전반에 적용하면 좋은 개성과 진전을 얻을 수 있다. 인간은 변화를 갈망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한번 뒤처지면 회복할 수 없다는 불안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란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 영원 불변의 진리에 기댈 때 삶은 의미 있는 변화를 시작한다. 나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거의 모든 일을 거부하라. 타협 따위는 개나 줘버려라. 평생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일하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즐거운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들과 저녁을 먹지 마라. 지루한 사람들을 위한 지루한 행사에 참석하지 마라. 휴가를 즐기고 싶지 않은 것으로 여행을 가지 마라. 그 대신 다른 사람의 바다가 아니라 나의 바다를 항해하라. 나의 산을 올라라. 죽음까지 내가 어떤 경로와 지점을 거치는지 머릿속에 그려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침대맡에 붙여놓아라. 눈을 뜰 때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메시지가 새로운 삶의 베이스 캠프가 되어줄 수도 있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